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기사 정창준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지만 국내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안도 어제 발표됐는데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재부는 기능이 분리됩니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우 의원과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품격 토론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함께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8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이제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일단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지 사흘 만인데요. 이 석방된 한국인 직원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제 이번 주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고, 네. 현재에서 이제 한 10일쯤 이제 한국행 전세기를 탈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발해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서 이 조속한 석방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 정부는 유사한 사례를 재발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대미 사업을 위한 이 단기 파견에 있어서 좀 필요한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이 다양한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인 300여 명은 이 쇠사슬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일단 끌려간 겁니다. 이 조지아주 이 폭스턴에 있는 민간 교정 시설에 구금이 된 건데, 이 수용소는 민간 회사가 운영 중인데요. 미국 정부 감사에서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왔고요. 이미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용 시설은 벌레가 들끓고 또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단 주미대사관 총영대사 등을 이제 현지 대책반 방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 총영사가 이제 현지를 본 다음에 일단 다 모여 있는 식당에서 봤는데 다들 잘 계신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켰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고요. 일단 한국인들 귀국할 예정이지만 이 문제는 한국에 그렇게 사전 통보 없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이 이민 단속, 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됐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여권이 예고한 대로 이 대한민국 검찰청이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서 수사 권한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소청이 각각 신설됩니다. 법무부냐 행정안전부냐 논쟁이 제기됐던 중수청의 소재는 이 민주당의 중론대로 행안부 산하로 결정됐습니다. 네.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1년 후로 정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유지 여부 등은 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처도 상당 부분 개편되죠? 예, 계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뉩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 등 기능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되고요. 금융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18년 만에 부활합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국내 국제금융정책 일관성을 좀 위해서, 네. 또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서 재경부로 넘어가고요.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은 또 금감위가 맡습니다. 이 환경부는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고요.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서 또 방통위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었던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네. 기존의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기부정통부 장관이 이제 과기부총리가 됩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거에 따라서 정부조직이 기존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였는데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뀝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일단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공공 중심으로 수도권의 신규 주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LH가 땅 장사를 하지 않고 직접 시행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노원 등 이 도심 노후 공공 임대주택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확보해서 고밀도로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이를 통해 2만 3천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이 노후 공공청사나 국유지 재정비 등을 통해서 2만 8천 호를 또 짓고 특별법 제정을 이제 오랫동안 학교를 짓지 않고 있는 학교 부지 용도를 좀 바꾸고요. 네. 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봉구에 있는 성균관대 야구장, 또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등도 복합 개발해서 2030년까지 4,000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기부 체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해서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대출 규제도 추가됐죠? 예, 당장 이제 오늘부터 서울 강남이나 용산 같은 규제 지역에 주택담보 인정 비율 상한이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지는데요. 이 규제 지역 소형 주택까지 빚내서 사는 걸 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될 경우까지 대비한 포석이고 또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 매매 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오늘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이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걸 또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요. 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새로 지은 집을 담보로 처음 취급하는 이제 사업자 대출은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이제 허용이 됩니다.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또 보증기관별로 제각각이던 1억 1주택자의 이제 수도권 내 전세 대출이 한도가 있는데 이건 오늘부터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이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당내 성비위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결국 총사퇴했네요. 예, 조국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국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혁신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면서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한 지 사흘 만입니다. 네. 사흘 전 당 지도부의 사과에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조국 전 대표 책임론까지 커지면서 지도부 총사퇴 카드를 꺼낸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데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조국 전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2달짜리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전 대표가 곧바로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물러났죠? 예, 사실 최강욱 전 원장이 이제 지난달 혁신당 지역 행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요. 어제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당에서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최 전 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교육원수원장에는 삼선의 김영진 의원이, 부원장에는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국제 소식도 알아보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자민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예, 이시바 총리가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지금이 적절한 퇴진 시기라면서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7일 102대 총리로 당선된 지 이제 11개월여 만입니다. 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참패 이후 당내 퇴진 압박 속에서도 이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160여 명이 사실 이렇게 오늘 예정됐던 그 조기 당 총재 선거 실시 여부 조사 여기에 이제 찬성할 거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좀 분위기가 주말 사이 급변을 했습니다. 네. 또 차기 총리 후보이자 이시바 총리와 가까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까지 관저를 찾아와서 좀 이시바 총리한테 사임을 촉구하자 이시바 총리도 뜻을 굽혔습니다. 이 자민당은 이제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일단 당내 유력 후보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거론됩니다. 일단 지금 한일 관계가 요즘 굉장히 순풍을 탔는데 네. 이시바 총리 후임이 누가 되든 우리 한일 관계에 굉장히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당히 한동안 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더 선선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 21도, 대구 22.1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구 29도, 대전과 전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호남과 경남, 오후부터는 경북 지역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남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에, 밤부터는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예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일찍 나온 분들이 많은 월요일인 만큼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신갈 쪽으로 일찍부터 정체가 굳어졌습니다. 이후 판교 4, 5차로 사고로 막혀 있고요. 더 가서는 금토 분기점에서 양재 쪽으로, 반대 부산 방향도 신갈 분기점 3차로 고장난 차 처리 구간 지나서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선 경산 진출로가 고장난 화물차로 차단돼 뒤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으론 자유로와 송내, 시흥과 조남 분기점 일대로 주춤한데, 더 가서 안양터널 4차로의 사고 처리 여파 3본 일대 3km 구간에 걸쳐 크게 봤습니다. 더 내려가서도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동창원 진입로 2차로와 창원 1터널 1차로에서 각각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라 이 구간 차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이신 이용우 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현안인 한국인 구금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됐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무튼 불법 이민자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 자체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됐거든요. 이제 손발을 묶고 그렇죠. 또 굉장히 열악한 시설에 구금을 시켜놓고 정말 대한민국의 선진국 상황인데 우리 그 근로자들이 현장에 뭔가 불법 처리하러 간 게 아니고 미국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 또 투자 유치를 그렇죠. 위해서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에 맞춰서 공장 건설을 하겠다라고 이제 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나 인식에 도움이 될지 저는 오히려 좀 의문입니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미국이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가요? 저는 미국 국내 정치의 어떤 측면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노동자들이 좀 희생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민 세관 단속국이 자해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사전 사후 통보를 좀 못 받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교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외교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 이제 방문을 하면서도 불과 2시간,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SNS에다가 정말 숙청, 혁명 이런 표현들을 올리면서 우리 국민들 밤잠 못 자게 굉장히 그렇죠.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미국의 어떤 외교 측면에서 조금 더 무리한 조치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조치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이 이민 단속에 대해서 할당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들이 하나의 근저에 있는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미국 하고요. 국내에서.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국내 정치의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희생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조금 방점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석방교섭은 마무리됐다. 곧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대응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부터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좀 뛰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본부도 구성하고 미국 현지에 있는 대사관, 총영사 뭐 이런 담당자들이 현지에 급파돼 가지고 여러 가지 발빠른 행보를 했고 국내에서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3일 만에 어쨌든 석방이라고 하는 어떤 협상 결과물을 도출했고요.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가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줄까요? 글쎄요, 뭐 관세 협상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 때문에 크게 뭐 더 이상의 파장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는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은 매우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 유치라고 하는 굉장히 큰 거대한 투자 유치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공급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숙련 인력, 핵심 인력들이 가서 그런 투자 유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조력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자 문제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투자 유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력 공급 문제까지도 좀 수용할 수 있는 비자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 그런 점들을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마련하는 그런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사실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비자 체계를 좀 개선하는데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검찰청 간판은 떼게 됐는데 검찰 정상화 특위 간사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78년 만에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제 언론 헤드라인들이 뽑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그간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고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이 뼈아프게 좀 되돌아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 검찰청이 무조건 사라진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 속에서 진행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이런 권력이 남용되지 않는 새로운 권력기관 재편을 좀 촘촘하게 정치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검찰개혁안인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은 1년간의 이제 유예 기간 안에 다듬는 거죠? 네. 일단 9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요.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내용과 그 폐지됐을 때 검찰청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능과 권한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이 양 기관을 신설해서 거기에 분담시키는 방식이고요. 소위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신설된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 절차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세팅하는 제정법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 법안도 필요하고요. 이런 후속 입법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론화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차분하게 논의해서 결과물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2차적인 어떤 후속 입법이 필요하고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되면 실제 조직 개편, 인력 이동 이런 부분들까지 또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1년의 시간을 뒀습니다. 이 중대범죄수사청 이거에 행안부 산하에 두느냐 법무부 산하에 두느냐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의 입장이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예. 왜 행안부 산하에 둬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검찰개혁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방향이거든요. 그건 뭐냐?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분리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꾀하게 하자. 그로 인해서 권력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어떤 인권 침해를 방지하자라는 측면인데요. 말하자면 수사 기소 분리에 있어서 수사권을 가지는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같이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같이 두었을 때 소위 말하는 한 지붕 두 가족, 또 한편으로는 위장이혼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법무부 산하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두 개의 기관이 같이 한 부처에 있을 때 이게 온전한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 즉 그걸 통한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라고 하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상당한 우려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일단은 두 개의 기관은 부처를 좀 분리해서 두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1차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마련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행안부 내에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전체 수사를 상당 부분 총괄하는 그 조직이 있고요.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수사기관이 하나의 부처 장관 밑에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좀 일각에서 이제 말씀들을 주시는데, 두 개의 수사기관이 한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두 개의 수사기관으로 분리돼 있고 인적 교류를 금지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분리된 기관으로 남겨두면서 반대로 두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는 어떤 이런 방식,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이 하나의 기관처럼 보여지는 그런 비대화라든지 권력의 어떤 집중이라든지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그 차원에서 균형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 공수처는 사실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수사, 기소라고 하는 전체적인 형사 절차의 어떤 일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 또한 공수처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도 분명히 네. 확대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형사 절차의 어떤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에 대한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논의가 될 텐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네. 그 당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그 후속 입법 마련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텐데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보자면 보안 수사권, 즉 검찰의 직접 수사권의 한 종류거든요. 그것을 전환되는 공소청에 여전히 검사의 권한으로 남겨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부합하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수사권도 없이 수사기관에서 올라온 내용을 말 그대로 그냥 확인만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기소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큰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자라고 하는 그 방향, 큰 방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일각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또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수사 결과물만 받아서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불합리 또는 부적절성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만약에 그 보완책이 충분하게 마련될 수 있다라고 하면 보안 수사권을 굳이 검찰에 여전히 남겨두는 것만이 정답이냐,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그 결과물들을 충분히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장단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네. 보안 수사는 권한 아닌 의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과거에서부터 검찰이 뭐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시절을 보면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검사들, 검찰들만큼 이렇게 집단적 목소리를 내고 반발하는 집단이 있나요?
라고 하는 국민적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정부 조직 개편안 여러 가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지점이 의아스럽고요.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을 검찰은 뼈아프게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지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어떤 이런 책임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입장을 통해서 마치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국민한테 더 안 좋은 어떤 인식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수사기관관 조정 역할을 하기로 했죠. 국가수사위원회. 네. 이 부분은 좀 철회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가수사위원회 내용은 담기지는 않고요. 다만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꼭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야 될 그런 논리 필연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후속 개별법을 제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후속 논의 후속 과정. 입법 과정에서 다 열어놓고 충분히 좀 논의해야 될 지점 아닌가 싶습니다. 법사위 청문회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 상황입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네. 띠지 분실 사건 다뤄졌는데 검찰 수사관은 이런 말을 했어요. 1000건이 넘는 압수물이 들어와서 기억나지 않는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그거 법사위 청문회 지켜보면서 납득이 됐을까요? 그 사건을 잘 복기를 해보시면 작년 12월에 건진법사 압수수색하면서 5천만 원 관봉권 포함해서 1억 6,500만 원의 그 돈을 갖다 압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봉권은 말 그대로 이제 다 밀봉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1월 달에 그게 분실, 저는 이 폐기라고 보는데요. 네. 인지가 됐어요. 네. 담당 검사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장검사나 지도부에 보고를 안 했어요. 4월 달에 알려집니다. 그 중간에 그 인지했던 담당 검사는 인사발령을 통해서 가버려요. 이게 그냥 일부러 보고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사이동 예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보고 받은 지휘부들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문제 삼거나 조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러다 나중에 뒤늦게 밝혀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요. 그 관봉권은 1000건을 얘기하지만 저는 1000건 중에 딱 한 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에도 그런 관봉권이 그렇게 발견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흔하지 않다. 기억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그걸 기억 못한다. 이것은 그 청문회 그 석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어떤 진술 짜맞추기 하는 과정으로 준비된 발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추론하시기에 네. 저기 윗선에 네. 뭐 배경이 있다. 저는 윗선의 배경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검찰 일단 첫 번째 검찰 수사관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이해할 수 없거든요. 기억이 나고 근데 그거를 개수 그러니까 돈을 샌다라고 하더라도 그 스티커나 띠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지휘부의 말에 따르면 그거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관들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라고는 하는 거고 네. 일단 거기서부터 진술이 엇갈려요. 근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긴 압수물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관이든 검사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또 의혹을 자초하냐면은 2018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이 관봉권은 22년 5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발권된 관봉권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에 갑자기 2018년 수사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직후에 이 발권된 관봉권이 김건희 씨 윤석열 측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진 건진법사 압수물에서 발견이 돼요. 아 뜨거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스티커나 띠지가 네. 단순 분실이 아니고 고의 폐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들이 이제 점점점 그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진술들이 막 서로 충돌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들이 나오니까 더 의혹이 증폭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러면 이게 특검 수사에서
다뤄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처음에는 대검 감찰로 시작했는데요. 바로 수사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검 검찰 수사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실제 특검법에 보면요. 특검법 수사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행위 특검 수사 대상이 김건희 특검법 16개거든요. 16개 중에 1번부터 13번까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그 수사 대상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도 14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의 특검법 하에서도 네. 가능한 부분이군요. 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 특검법을 기초로 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상설 특검법이 이미 존재하지 네.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신속하게 상설 특검을 임명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해봐라라고 하는 게 아마 대통령의 지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덧셈 특검법 이번 주에 본회의 처리하나요? 이번 주에 신속하게 좀 추진할 예정인데 일정은 좀 여야 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청문회에서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다뤄졌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죠. 개입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입법 청문회에서 또 다른 또 충격적인 어떤 진술이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KH 전 그 조경식 전 부회장 입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또 그 전에도 보면은 그 KH에 관련 그 회장도 유사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련의 어떤 진술들이 좀 반복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실체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충격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진술의 어떤 누적 일관된 진술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도 좀 들여다볼게요.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해서 대법관 증원 규모 30명이 아닌 26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는데 먼저 이 얘기는 맞습니까? 사실 저는 검찰 특위라서 이 내용은 어제 이제 그 언론을 보고 이제 그 알게 됐고요. 근데 30명이냐 26명이냐라기 이제 숫자가 이제 중요하다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법원의 사건이 굉장히 적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사건 결과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들이 오랜 기간 누적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사법개혁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어떤 사법개혁 의제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수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충분히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사법개혁 안에 5대 과제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발표한 법원행정처에서는 조목조목 좀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일 날 법원장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5대 개혁 과제를 보시면은 다 국민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법관 증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하급심 판결문을 좀 공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라고 하는 부분들도 오랜 단골 메뉴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검찰 말씀도 드렸지만 자꾸 이런 어떤 그 공무원 세계에서 이렇게 집단적 어떤 움직임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좋게만 보일까?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은 충분히 보장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법사의 의견을 법원행정처는 꾸준히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와서 의견을 직접적으로 구두로 밝힐 수도 있고요. 근데 마치 집단적으로 시위하듯 이렇게 뭐 모이는 이런 과정들이 그게 사법부한테 도움만 될까? 오히려 국민들에게 좀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신중하게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오늘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가 회동합니다. 오늘은 악수하겠죠? 아무래도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일성으로 사실은 이재명 정부 뭐 끌어들이겠다 뭐 이런 했는데 그런 발언들은 사실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여야 관계가 모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얼마만큼 야당 입장에서 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임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는 그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나자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화답하는 과정에서 뭐 공식적인 제안이나 아니네 뭐 이렇게 좀 화답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도 아쉬웠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 또 기왕에 장동혁 대표도 응하는 마당이면 조금 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정치 환경을 만드는데 좀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마지막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는데 이게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 사안 자체는 당 지도부 전체가 사퇴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고 큰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국 전 대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타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건 맞지 않지만 사안 자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민감성, 큰 어떤 그 폭발성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하입니다. 오늘은 호연이 가족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발달 장애를 가진 호연이와 함께 변산반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에서 보트도 타고 카약도 배우고 낚시도 즐겼습니다. 저녁엔 노을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예쁜 자연을 흠뻑 느꼈답니다. 여행이 끝나고 호연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었다. 섬바다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오랫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오늘 중부지방은 날이 흐리기만 하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오전부터 호남과 경남에, 오후부터는 경북 지역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제주도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세찬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이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밤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 최대 10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대 80mm 이상으로 많겠고요. 충청 남부에도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1.7도로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더 선선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대구 29도, 대전과 전주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현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했습니다. 전례 없는 대규모 체포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표 대표님.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에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 관련돼서 현대하고 LG가 이제 합작으로 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실제 이게 지금 이분들이 지금 취업 노동자가 아니라 네. 처음에 공장을 짓는데 매우 핵심 기술에 대한 설비하고 공장의 어떤 이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제 전에부터 좀 문제가 됐던 건데 미국에 들어갈 때는 비자 종류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자의 종류가 있어서 일반 관광 비자가 있고 취업 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취업 비자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기 때문에 뭐 단기 체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그 3개월 이상이 넘어가는 거 아니고 들어가서 급하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고 들어오고 이런 경우 한두 달 걸리는 정도의 출장이라면 네. 그냥 뭐 약간의 편법이지만 관광 비자를 갖고 들어가서 그대로 그 일을 하고 돌아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미국 법인에 예를 들면 아직 그 법인이 저 공장이 가동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월급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현지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 본사로부터 파견돼 가지고 거기 가서 네. 출장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앞으로 핵심 공장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네.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마스가 때문에 하나조선에서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핵심 기술을 관련돼서 이 본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정부 당국 간에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아연실색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조그마한 이런 뭐 경고음은 진작에 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에 지금 투자 1위 국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거의 묻지마 지금 이제 투자 압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우리 정부 다 할 거 없이 그냥 그 겁박에 거의 가까운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냥 많은 준비를 치밀하게 하지 못한 가운데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저는 그런 미국 아무래도 뭐 앞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또 하원 의원 중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네. 그러니까 실컷 투자를 압박해놓고 결국은 그들은 불법 체류자고 또 할 일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할 일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나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이 현대차하고 LG 엔솔 이 정도 지금 배터리 공장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거의 5천억 불이지 않습니까? 5천억 불 투자가 이루어지고 초기 투자하고 이게 자본만 들은 게 아니고 기술하고 설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숙련된 그런 근로자들이 그 시스템을 장착을 시켜야 되는데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럼 미국 입장에서 좀 취업 비자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나름 만반에 또 준비를 한 가운데 한국 니네들 우리 여기에 미국 땅에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런 거는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냥 투자 압박만 계속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답지 않은 거예요. 아쉬운 대목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정부는 이걸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 취업 비자나 뭐 그 이제 H1B나 이게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금 비자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사회에서도 이게 작년부터도 지역 언론에서는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또 투자한 그 공장을 갖다 완공 기일이 있으니까 한국식으로 한 겁니다. 그냥 네. 한국식으로 한 게 이제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된 건데
바로 그런 문제점을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적으로 우리 주미 대사관이라든지 우리 외교 라인에서는 바로 이 비자 문제를 갖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 투자한 기업은 특히 가장 정부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또 만나면은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진작에 그랬거든요.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앞에 윤석열 뭐 정부까지 다 이어지는 문제인데 이걸 미국하고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뭐 투자 압박에 우리는 투자 결정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 그리고 이번 문제가 저는 한편으로는 잘 터졌다고 봐요. 이 문제가 이제 물론 300명 그 엄청난 구금 거의 뭐 감옥 시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곳에 우리 근로자들이 엄청 그냥 고생은 했지만은 이거 정부가 미국하고 풀어야 될 문제를 이제 이렇게 엄청난 또 희생 또 고통 속에서 이제 이 문제 접근이 이제 아마 들어갈 건데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정부의 아쉬움도 표해 주셨는데 이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이게 내사 기간도 좀 길었다고 합니다. 사전 사후에 통보받지 못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하고 미국의 그 행정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경찰은 다 국가 경찰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하고 다 소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안부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행안부 장관에 일정하게 보고가 되고 그 정부 지휘 쪽에 따라지는데 이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냐 뭐 바이든 정부 관계없이 조지아 주 정부 내에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 자체도 조지아 지역에 그 공화당계 그 여성 정치인이 지금 신고를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 계속 그 몇 명의 사람들은 그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증거 채취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계획된 한국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의도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지아 주 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그냥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근본적으로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그 김성태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우리도 지금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되고 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장기 체류자 같은 경우는 다 그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되게 이제 그런 주재원 경우가 되죠. 주재원들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가서 하니까요. 기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주재원 될 때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 달 미만에 뭐 짧은 기간을 갈 때 그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법을 했던 건데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뭔가 쿼터제를 좀 받아야 되는 지금까지 계속 한미 양국 간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한미 정상회담 또는 외교부 장관 회담 때마다 이 문제를 논의가 됐었어요. 쿼터제 문제가 그 취업 비자 관련돼서. 근데 보통 이제 취업 비자라고 할 때는 몇 년간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그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 투자건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설비 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 해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300명 그분들은 이제 자진 출국 형태로 아마 협의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방당하면 거의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한번 이유가 불문하고 강제 추방당하면 일종의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미국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최대한 그 조지아주 정부하고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조지아주 정부는 조금 우리한테 협조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투자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네. 등등과 관련돼서 협의해서 아마 이 문제는 그 조기에 해결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좀 철저하게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인식이나 특히 미국 내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이상이라든지 대한민국 그 쉽게 말하면 이 고도에 숙련된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또 양국가를 위해서 또 물론 우리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기업 입장도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당히 의미를 가진 그런 합작 공장인데 거기에 이 지금 조지아주 검찰 같은 경우는 이걸 미국 되찾기 작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환이다. 미국 되찾기 작전 일환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작전의 목적 자체를 갖다 규정을 했어요.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불법 채용을 줄이고 또 고용주들이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를 고용해서 불공정한 그런 우위를 갖다 그걸 막는 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은 미국의 그럼 현지법을 따라야 되는 거다.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공장도 완공하고 설비도 완성하고 또 시스템도 네.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근데 미국인들 언제 우리 방식에 그러니까 공장 설립 방식이 있고 안에 설비 또 이런 전체 자동화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은 한국 기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국 대차기 작전을 해놓고 쉽게 말하면 한국의 그런 고도에 숙련된 기술자를 갖다가 모허가 노동자로 그냥 뭐가 노동자 착취로 그냥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 뭐가 노동 착취를 갖다 이제 한편으로는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거지만 그게 뭐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미국의 CNN하고 폭스뉴스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실시간으로 계속 달아요. 지금 이번 단속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내 제조업 현장에 있었던 단속 중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 최대 규모 대상이 왜 대한민국 미국의 제1 투자국이고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5천억 불 무려 700조 원 넘는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국가 그 국민들에게 취해지는 행동이었냐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적인 그런 뭐 속셈에 대해서 상당히 규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들 투자 이렇게 압박 촉구해놓고 실질적으로 일하러 가는 그런 그렇죠. 근로자들 숙련 고도의 기술자들 이 비자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업들 투자만 촉진한다고 촉구하면 그게 안 될 문제예요.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미국 내에서도 조금 이건 이제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번에 이제 그 극우 정치인의 행동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리 미국인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야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제대로 투자하겠냐 또 이런 여론이 양분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죠.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약에 한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면 외국계 기업에서는 투자 자체를 홀드할 이제 이렇게 보류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뭐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갑인데 그 지역에 근데 이 미국의 오만한 태도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대한 투자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그 투자라고 해서 기업이 투자할 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그 비용이나 또는 세제 혜택 등등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유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뭐 노동자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체 말로 그 미국에서 만들지 않으면 미국에서 물건 못 팔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들어가는 기업들한테 그 또 다른 또 그 경제 외적인 것까지 압박을 주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아마 현대나 LG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아마 투자 입장을 보류했거나 이런 이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럴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입장 바꿔서 중국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보수 정당이나 이런 여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문제가 반미 여론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저자세로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좀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려고 하면 정치권과 국내 여론 등이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미국의 일방주의나 그 미국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건 좀 강하게 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일정 부분 홍 대표님 말씀에 그렇죠.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반드시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의 그 이번 단속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았는지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문제를 터지고 나서 사후 뭐 수습하고 또 신속하게 이 문제를 뭐 해결은 일단
출국 행식으로 취하지만 전시기 보내서 태워온다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더 부각시켜서 이참에 정부가 이 근원적인 지금 현재 비원 비자나 또 무비자, 제도적으로 무비자 그런 이스타로 들어가서 그냥 급하게 일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지금 기업들 애로 고충을 갖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이걸 풀어내는 그런 그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지금 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약 5천억 불 정도 투자 약속은 됐지만은 우리도 이러한 문제 해결이 미국에서 근원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 기업들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정도로 나가줘야죠. 정부가. 네,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아주셨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편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 검찰 관련해서는 여당의 입장대로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일단 민주당의 중론이 좀 채택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필 대표님. 뭐 이거는 민주당이 아니냐 뭐 누구이 아니냐를 떠나서 사실은 처음에 정성호 장관의 안을 우리 당의 의원들이 뭐 일부 강경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강경파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수청을 법무부 내에 둔다. 이거는 상정될 수 없는 안이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그다음에 기소나 공소유지를 하는 쪽은 그것대로 또 법무부에 모아놔야 된다. 이런 처음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꼭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그 대통령이나 또는 이제 민주당에서 고민은 정성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자칫 이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마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안 수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가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겠죠. 실제 제가 그 법조계 얘기 들어봐도 뭐 행안부를 가느냐 법무부를 가느냐면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안 수사권 문제가 좀 그 2라운드에서 논의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게요.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이 너무 부실 수사해왔는데 그걸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뭐 그렇죠. 기소가 안 된다든지 또는 그 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나거나 또는 실제 그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더 낮은 죄값을 치르거나 또 반대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가장 비근한 예로 그 평택의 연쇄살인 어디였지 그 화성의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도 전혀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범죄자로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면 수사에 그 일정 정도 보완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보완 수사를 일정 정도 그 지금 현재 검사에게 주되 그 보완 수사에 대한 아주 제한, 그러니까 죄명을 바꿀 수 없거나 그 다음에 그 범죄 대상자를 바꾸거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막지 않은 것이 우리가 기존의 목표라면 그런 별건 수사를 막는 아주 제한된 그 시행 그 차원에서의 보완 수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일단 유예 기간은 1년입니다. 저는 저 유예 기간 그 1년 동안에 뭐 지금 이제 78년 만에 이 헌법의 헌법 기구로서 또 보장되어 있는 이 검찰청이 해체되고 그런데 헌법에는 검찰총장의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의 직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 이 안을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은 경찰청이나 국수본 또 검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수사 기능은 이제 중수청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동안 그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은 행안부로 가는 걸로 정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행안부 자체가 이제 거대 공룡이 돼 버립니다. 초거대 공룡이 돼요. 경찰청, 국수본, 중수청 모든 지금 현재 수사 쉽게 말하면 권력이 행안부 손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안부의 영향력은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력이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네. 거기에 따른 문제점 견제 장치는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정부가 명확하게 지금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검찰청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퇴표를 두고 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가 민주당하고 되겠죠. 또 정부하고 또 대통령실이 같이 공동 논의해가지고 정하겠다 이러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검찰청을 해체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 있는가? 또 이제 이 검찰청을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잖아요. 기소 공소 유지를 위한 네. 공소청으로 이제 둔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또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이 헌법학자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헌 그런 논란이 이제 빚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헌법학자 같은 경우도 검찰청은 헌법상의 이게 기관인데 이런 헌법상 기관을 갖다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 또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론이 있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의 법칙이란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아무리 정부 조직법 이걸 갖다가 개편하지만은 이거는 법률로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법률 위에 지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헌법의 원칙까지도 허물면서 하는 게 맞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있는 거죠. 홍피 대표님 이 부분만 한번 짚고 갈게요. 그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이 하위법으로 이걸 바꾸는 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헌법학계에서도 양론이 좀 있습니다. 예,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위헌 시비와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헌법에 그 기재돼 있는 기관을 바꾸는 것이 이게 이제 헌법 그 위헌 헌법에 그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 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검찰총장과 검찰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관이 이제 그 법률에 기재돼 있는 역할, 권한과 책임이죠. 거기에 이제 기소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소권은 검사만 갖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죠.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뭐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그 이로 인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이해가 침해됐다, 권한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뭐 검사 일부나 검찰 내에서 헌법재판소에 뭐 할 수도 있겠다고 봐요. 뭐 그래서 만약 정리가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만약 어렵다면 이름은 그대로 또 만약에 위헌 판결 나면 명칭은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기능이 중요한 거니까. 기능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 지금 일부 헌법학자나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과 검찰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그걸 없애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죠. 만약 헌법재판소에 그런 판단이 나온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검찰은 그 이전의 검찰하고는 다르게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뭐 그 헌법이 위헌 여부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뭐 나중에라도 그건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의 대립이 좀 있는 사안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만두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미디어 특위를 만들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조직과 그러니까 직제와 또 구성원들은 그대로 이관이 돼요. 그러면서도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무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되는 사람이 지금 이진숙 현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진숙 위원장 임기를 조기에 끝내기 위한 하나의 뭐 이번에 전체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 하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이상 뭐 이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인설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 법은 저는 사실 진짜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앵커께서도 언론계에 계시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중반에 지금 만들어진 법 시스템이 방송법하고 신문법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방송, 신문 구분이 어려운 거고 더군다나 이런 소위 유튜브와 같은 SNS를 통해서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방위나 문체위에서 논의됐던 게 뭐였냐면 미디어법으로 통합 개편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송법, 언론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다 포괄해서 그리고 소위 1인 매체에 대한 규제도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법을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위원회 뭐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 필요한 거고 이게 꼭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자리가 없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진숙 위원장을 위해서 이 자리를 남겨둘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실제로 얼마 전에 뭐 이런저런 인사청문회 등등도 했고 하지만 예를 들면 금융 쪽에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위원장 중에 한 명은 자리를 내놔야 돼요. 금감원장하고 금융위원장 청문회도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감독위원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꼭 역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준숙 위원장을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미래지향적인 정부 조직 개편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김성태 대표님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악수는 하겠죠? 악수해야죠. 아무래도 꽉 막힌 전국을 갖다 또 뭐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경색된 여야 관계가 오래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 측면이나 또 국민의 권익 측면 모든 도움이 되지를 않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여대야 소위 이런 거대 입법 권력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하고 지금 3개월째입니다만은 그동안 협치를 갖다 계속 강조하면서 또 여야 간에 또 이 대화를 자주 좀 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분위기도 내고 또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야당하고 소통을 갖다 여러 차례 지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고 이런 거는 좋아요. 좋은데 그걸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하는 그런 당정 관계는 집권당 민주당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지금 당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물론 이제 아직까지 당대표 된 지 한 2달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당대표의 이미지를 일정 부분 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기간은 필요를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금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하는 그런 당대표의 모습 이상이라도 아니거든요. 집권당은 숙명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지금 현재 야당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늘 입에 담듯이 그냥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뒷받침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협치해야 된다. 그 협치의 대상은 쉽게 말하면 국민의 힘이에요. 쉬어갈게요. 네, 품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에서 품격 토론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아마도 국회 입법 과정의 얘기들을 많이 요청을 할 텐데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민주당이 여당이 있는데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얘기는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 당 대표들하고 대통령의 만남이기 때문에 의제 제안이나 또 발언을 누가 제안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아마 그 제고엔 첫 번째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그 여당이 그 처리하는 그러니까 국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특검 수사와 관련된 문제, 뭐 또 이제 특히 그 특검 수사나 이런 검찰 수사들이 자당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거론할지는 제가 보기엔 약간 그 의문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약간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뭐 이 문제는 국회가 여야가 협의해야 될 문제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입장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왜냐하면 입법부 내에서 물론 뭐 영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와 다르게 지금 옛날 당 총재와 같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할 정도로 그 국회 내에서의 여야 협상의 여지를 줄였죠.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또는 그 이전에 다른 분들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때 보면 정말 힘들었던 게 예산안 협상조차도 그 여지가 없었어요. 다 용산에 허락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하고 이건 내가 하겠다 하고 용산을 설득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예 그런 게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걸 감안하면 저는 반대로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해법은 뭐 여야가 잘 협의해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공은 여야 간의 대화나 여야 간의 협상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조금 전국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는 지난번 일본 미국 순방 결과를 갖다 이제 아마 성과 위주로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 어떤 보고를 하고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이제 협조 협력을 잘해달라. 막 이런 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그렇죠. 장동혁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단독 회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특별히 의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뭐 형식 이런 걸 뭐 충분하게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흉금 없이 이제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는 대통령은 그런 협치 정국을 만들려고 뭐 야당하고 소통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에서 거대 입법 걸려가지고 여대 야서 이 정국으로 힘으로 눌려버린다 이거 야당을. 지금 상법 뭐 세제 개편 노란봉투법 뭐 다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도 야당에서 추천한 부분은 배제해버리고 심지어 법사위에서도 아무리 뭐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추미위원장이 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럼 교섭단체에서 법사위 간사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은 한마디로 수락 절차만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국민들에게 그 볼상사람 모습을 보이는 이런 지금 현재 집권당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단독회담을 통해서 좀 달라진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에서도 여야 간의 협치 정국의 일정 부분 협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단히 단독회담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게 불법 체포 구금 이 상황 미국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고도에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그냥 불법 취업자로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미국이 애교적 불만을 갖다가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금
쉽게 말해서 메시지를 날린 거다. 외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미국의 뭐 이민 단속국이나 국토안전보장국에서 뭐 마약 뭐 수사청까지 다 동원해서 그냥 불법 이민자 단속한 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외교적 문제로 이렇게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고 이 문제 해결 방안 여기 대해서도 아마 장동혁 대표가 뭐 구체적으로 아마 짚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 주도의 또 지금 3대 지금 이 특검법 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런 부분은 아까도 헌법 이야기했지만 대단히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게 계속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져 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의 뭐 한마디로 이 정치는 실종돼 버린 건데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대통령 만나고 대통령 하에로 그냥 주선해서 양당 대표가 악수는 하는 그림은 아마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맞냐 이거죠. 저는 민주당이 먼저 변화되는 그 중심의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행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원내대표를 역임하셨으니까 이 문제 좀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아마 제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예전에도 보면 이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하면 항상 제대로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벌써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아마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실효성을 거둔 적은 없었고요. 일단은 만든다 이거 자체가 그냥 다예요. 그다음부터 제대로 성과 있게 운영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과거 뭐 이런 비슷한 형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조금 그 시절에 한 번 좀 있었을까. 그 이후에는 거의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아까 김성태 대표님이 여러 가지 이제 주문을 하고 했는데 사실 대통령이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 국회의 몫으로 가야 될 거고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내란과 관련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뭐 이런 거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원칙적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뭐 3대 특검 문제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안들 그러니까 이 장동혁 당대표가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줄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소위 그 윤어게인 측하고 같이 정치를 같이 해나가는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협상의 여지는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 자체는 첫 번째 상견례라는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그 당대표 두 사람이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후에 변화를 좀 더 지켜볼 것이지 오늘 자체의 만남으로 국정에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태 대표님 성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해요. 그 이게 사실 국정을 운영을 하려면은 이 특히 뭐 권력을 또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경우도 흔치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이라면은 지금 야당을 위해서 대통령의 인식부터 달라진 모습을 뭐 집권당인 정청래 대표 앞에서 보여줘야죠.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네, 이 조국 혁신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비위 사건.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대처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이건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이런 성비위가 조직 내에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해야 될 기본 그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초기 단계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특히 그 통상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분리를 하는데 그 피해자를 격리시키는 방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격리의 대상은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은 대체로 물증보다는 그 당시 정황에 대한 그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때로는 특히 이제 이런 정치 조직에서의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과하다.
과잉 대응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초기 단계에 이 문제가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일탈 이걸로 끝나는데 자칫 이 세 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면 격리 잘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의 동등하게 또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그 대응이 그 일반이 생각했던 보통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 당원권 정지다 하면 거의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좀 더 과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게 조직 전체로 문제가 그러니까 감싸기 문제가 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과하게 대응하고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저는 뭐 일반의 거 이게 통용되는 통상의 일반의 원칙을 조국혁신당이 놓쳤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특수한 상황인 건 제가 알아요. 그 조국혁신당이 어려웠죠. 당 대표였던 조국 대표도 지금 감옥에 가 있었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 사실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못 낸다는 것은 정당의 그 지속 가능성에도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의원들 중심으로 매우 어려운 당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러한 특수한 당 상황이 이런 그 조직 내의 일탈을 그 예를 들면 그 봉합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석대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김선민 대표 권한 대행을 비롯한 뭐 최고위원들까지 일괄 다 사퇴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당내 성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이제 총체적으로 지겠다는 뭐 그런 위기를 이제 느끼고 그걸 또 실천한 거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김선민 그 대표 권한 대행이 한 이야기가 이게 간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부 뭐 징계윤리위원회 또 구성해 가지고 이 문제를 또 처리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지만은 다 그 당직자가 워낙 힘이 있고 주도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조국 전 대표하고는 이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간성이 없다. 그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누가 뭐라 해도 당 이름부터가 조국이 들어가 있는데 조국혁신당에 조국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측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 계실 때도 이게 서신을 통해 가지고 네. 이런 문제점 억울함에 대해서도 호소도 하고 있는데 아무런 입장이 없었고 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이후에도 특히 정치를 재개하면서 8.15 광복 사면 복권 이후에도 당 내적으로 이 문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는데도 역시 노코멘트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성비 사건의 관련자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후에 지도부 총사퇴로서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지는데 그 비대위가 또 조국 지금 현재 원장이면은 아마 국민들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조국 핵심당의 실질적인 대국민 사과 또 근원적인 이게 뭐 민주 진보 진영의 낡은 유산인데 이 방지책을 내놔야 되겠죠. 제가 한마디만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 조국 혁신당의 대응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당원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대표가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사면 복권이 돼서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야 돼요. 그게 조국 대표를 진심으로 위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나와가지고 조국 대표한테 정책 부담으로 그 안겨주는 순간 이거는 조국혁신당도 문제가 됐고 조국 대표에게도 문제가 된 거다. 그래서 위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부담을 더 준 아예 반대의 결과를 만든 거죠.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30초씩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 상황 잠깐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짧게. 뭐 이건 당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 이제 당원들과 한 이야기도 있고 또 앞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당이 어떻게 또
체제가 또 정비되어져야 되는 건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그 두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 와중에 두 사람이 함께 잡혔던 당시 이제 최고위원 당시에 잡혔던 사진이 압축적인데요.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제가 정치를 해보면요. 정치적 갈등, 정치적 이해가 다른 경우는 그게 조율이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거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례를 봤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정치적 이해나 정치적 지향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선을 서로 넘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대단했죠? 네, 뭐 확실히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는 팀하고 없는 팀의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제 92년생 동갑내기죠. 이재성 선수하고 호흡을 맞춰서 선제골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패스 하나가 쭉 들어가더니만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그야말로 뭐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뭐 선제골을 넣었고 선제골이 전반 18분, 그러니까 이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대표팀 전체가 경기를 풀어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어요. 근데 또 추가골도 이 정도만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재성 선수하고 2대1 패스를 하다가 수비와 골키퍼가 나오는 순간에 정말 막힐 수 있었고 집중력을 잃었으면 공을 빼앗길 수 있었는데 중심을 잃는 상황에서도 패스를 해냈고, 그걸 이제 이동경 선수가 쐐기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2대0. 전체적으로 뭐 골도 넣고 기회를 만들어서 도움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은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 줬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2대0으로 꺾고 모처럼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3백도 이 정도면 좀 안정적이지 않나,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안심을 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한 선수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 네. 현지 중계 방송을 제가 잠깐 같이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는 이 소리입니다. 네. 워낙 많은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클럽 월드컵의 활약, 그리고 정말 막강하게 지켜낸다, 뭐 계속 슈퍼 세이브란 말이 연속되어 나오는 걸 봐서는 조현우 선수가 잘 막았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었고, 또 관심을 모았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도 데뷔전을 치렀는데 후반 한 20-30분 정도 뛰었어요. 후반부에 뛰었는데 패스 성공률도 괜찮았고 또 전체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면서 상대를 막아내는 뭐 파이터형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잘해서 뭐 이 선수 잘하면 멕시코전에서는 좀 더 출전 시간을 늘리고 뭐 운이 좋다고 한다면 선발 출전으로 한번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멕시코전 모레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뭐 대표팀 끝나자마자 이제 멕시코전이 열리는 내슈빌로 전세기 타고 이동을 했는데 멕시코가 생각보다 강한 팀이에요. 피파 랭킹 13입니다. 뭐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이기도 하고, 공격 라인을 보면 일단 뭐 플럼에서 뛰던 라울 히메네스, 그다음에 로베르토 알바라도, 그다음에 알렉시스 베가, 이런 선수를 보게 되면 공격력 막강할 것 같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직 뭐 합류하지 않은 선수들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막강할 팀인 걸로 보여지고, 어제 이제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일본의 그 뒷공간으로 밀어넣는 패스가 굉장히 정말 집요할 정도로 많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물론 홍명보 감독 잘 보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이제 오늘 이제 회복 훈련하고요. 내일 경기장에서 이제 공식 훈련하고 기자회견한 다음에 이제 모레 경기를 하게 되는데, 상대의 공격 라인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리 수비 3백 수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고, 또 상대의 포백 라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뚫어나갈 것이냐, 공격 라인 활용법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뭐 흔히 이런 것들, 이런 평가전 하면 경험하고 오는 거냐 증명하고 오는 거냐, 이런 말이 많은데 경험도 하고 증명도 할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이 먼저 멕시코와 평가전을 가졌는데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그 일본의 어제 베스트 11 라인을 보게 되면
사실 전체가 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멕시코가 강하기도 강했고요.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와 실리를 모두 챙기지 못했습니다. 두 팀 모두 단 한 골도 뽑아내지를 못하는 경기를 네. 펼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베스트 11 라인을 보게 되면 보통 공격 라인의 그 페노르트의 우에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구보, 그다음에 AS 모나코의 미나미노가 공격 라인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중원은 뭐 미토마, 엔도, 가마다, 또한 뭐 우리 팬들에게 이름 많이 알려진 선수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비 라인도 아약스의 그 이타쿠라, 그다음에 페노르트의 와다나베, 뭐 이런 선수를 봐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전의 점유율을 봤을 때는 일본이 경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세한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전반에 유효 슈팅이 1개였거든요.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핵심 수비수인 이타쿠라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또 멕시코 그 몬테스 선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어요. 아무리 경기 막판이긴 하지만 수적인 우위 속에서 일본의 이 정도의 베스트 11이라면 골을 넣었어야지 하지 않나. 일본 팬들은 굉장히 좀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삼성의 강민호가 프로야구 포수로는 처음으로 350 홈런을 기록했다고요? 네. 뭐 사실 350 홈런 그러면 뭐 이승엽 선수도 쳤고 최정 선수도 최근에 치고 있어서 뭐 그냥 그런 기록 아닐까 싶은데 사실 포수로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네. 전체로는 7번째 기록이고요. 어제 이제 하나와의 경기였는데 6회 말 이제 1사에 강민호 선수가 딱 치는 순간에 정말 크게 넘어갔어요. 좌측 담장을 크게 넘어가가지고 350호를 기념할 만한 홈런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브록의 나이도 있고 여전히 이제 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기 때문에 어제 삼성의 순위표를 보게 되면 다시 4위까지 치고 올라와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가겠다는 그런 그 확고한 의지, 노장들의 활약으로 더 빛나는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타자에서 강민호 선수, 뭐 손아섭 선수가 활약한다면 어제 김광현 선수도 굉장한 기록을 세웠어요. 뭐 1회에 신민재 선수 3진 아웃, 그다음에 2회 오지환 선수 3진으로 돌려세웠고 3회 박혜민 선수, LG의 박혜민 선수 3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역대 세 번째로 2000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2000 탈삼진 그러면 기록 역대 세 번째입니다. 양현종 선수 그리고 이제 송진호 선수 이렇게 두 선수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소 경기 최소 이닝 만에 세운 기록이기 때문에 어제 5이닝 3실점하고도 승리를 김광현 선수가 해냈고요. 8승째를 챙기면서 어느덧 SS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장들이 가을 야구에 점점점 이렇게 팀을 하드 캐리하는 느낌이거든요. 노장이 있는 팀과 없는 팀 약간 점점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차이가 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9월 들어서도 활약이 좋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3경기 연속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어요. 뭐 사인트 루이스 원정 경기에 어제는 1번 중견수로 나와서 사실 그 첫 타석에서 2루 땅볼 치고 1루에 살아나가는 건 그건 사실 안타로 인정해도 될 만한 거였거든요. 그랬으면 3개를 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아쉽게 오늘은 내 타석에 나와서 삼진 2개 당하면서 무안타를 기록했어요. 전체적으로 9월 초반 잘 달리다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데 사실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팀이 3위거든요. 와일드카드 전체 경쟁에서 지금 4위입니다.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가을 야구 할 수 있거든요. 이정우 선수가 잘 활약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토요일부터 이제 LA 다저스가 3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일요일 경기 KBS에서 중계 방송하는데요. 이정우 선수 중계만 하면 잘하는 약간 그런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잘해서 팀을 그 와일드카드로 해서 가을 야구에 올려놓는 그런 활약을 펼쳤으면 합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는 컴파운드 종목에서 최용희 선수가 16강에 진출했다고요? 네, 사실 컴파운드는 우리가 좀 낯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리저브, 우리가 이제 뒤로 활을 당겨서 리커브라는 활을 당겨서 가는 거고 이제 이 컴파운드는 기계식 활이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그 2028년 LA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궁이 리커브에서 메달을 따고 컴파운드에 따면 더 많이 딸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동안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꾸준히 메달을 따왔는데 이번에도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에서 모두 예선에 1위를 차지했는데 그만 이게 토너먼트에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국내에서 하는 건 경기인데 조금 가능성을 놓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자 개인전에서 최용희 선수가 16강에 올라서 이제 오늘 오전 10시 한 40분쯤에
미국의 러츠 선수하고 8강 도전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인데 컴파운드에서 유일하게 메달을 따줬으면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세계 양궁 리커브 우리 뭐 김우진 선수를 포함해서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하는 경기를 KBS 1, 2텔레비전에서 낮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포츠 먼데이 지금까지 KBS 김환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